저 투기꾼들 다 조지라! 다 조지라. 망국적 투기하는 저 인간들 다 아, 예. 부동산 감독원 만들겠다. 올라운드 투기꾼 방송. 네. 호랭이 TV.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이거를 미친 듯이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X. 새벽에 이때 또 올리잖아요. 새벽에 부동산을 막 빡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지지자님들께서는 또 새벽까지 저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부동산을 걱정하시는데 이 망국적인 마귀에 대해 영혼을 판 언론과 그쵸. 다주택 강남 투기꾼들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비실거주 1주택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영혼을 마귀에게 팔은 언론사들 어떡할 거냐? 내가 반드시 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쫄린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발언치고는 너무 이게 좀 그냥 좌파 농객 같은 느낌이 되잖아. 단어라든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막 하다가 말한 대로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안 했어. 그러면 그전에는 한다니까 하는 줄 알더라. 진짜인지 알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내 계정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갑자기 하다가 우리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한 사람들만 이제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냐? 아니잖아. 개인의 생각을 올린 거잖아. 개인의 생각. 일반인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올린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9일이 지나면은 이제 못 팔 수도 있겠다. 중가가 될 수도 있겠다. 보유세는 뻔히 올릴 게 뻔하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그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강남 사람들이 외곽의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강남은 찍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근데 강남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외곽은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팩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시황을 한번 보자.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그죠? 예, 웬만하면 5,000피보다 쉽다. 2가 누구야? 각하. 잼통. 총통. 총통. 부동산 경고의 시장 움찔. 딱 봤더니 이 빨간데. 우와. 자 보세요. 강남 3구가 색깔이 하얗겠어. 네, 이었죠. 중랑구랑 비슷해 이제. 노도강이랑 비슷해. 이제 노원구는 지금 뭐 어때요? 불타요. 불타오르네. 금천구 빼고 구로구 와 미쳤다 지금. 관악구가 지금 전국 1등이야. 자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강남 3구랑 성동 광진 광진하고 용산 이쪽은 색깔이 좀 연해졌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 외곽이. 그러네요. 드디어. 그렇다고 이게 내리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1, 2, 3으로 3분위로 나누면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3분위로 나누면 예. 1분위는 가격이 오르고 있고 3분위는 가격이 덜 오르고 있다. 이게 팩트죠. 기존에는 3분위가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외곽으로 퍼지고 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반응이 있다는 거죠. 다 오르고는 있는 겁니다. 다 오르고 있는데 상승폭이 겁나 오르다가 오르고 있다. 겁나 오르다가 많이 오르네.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외곽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있다. 매물을 봤어. 매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양도세 중과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정치인들 빼고, 정치꾼 부동산 전문가 빼고, 무늬만 부동산 전문가 빼고, 전부 다 강남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는 안 팔고 외곽을 다 팔 것이다. 그래서 강남은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강남은 매물이 잠길 것이다. 그래서 점상한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막상 까보니까 이 발언 이후에 강남 매물이 폭증했어. 지금 보면은 2023년 이후에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그 공개된 데이터 이후로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때 폭증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네. 똑바로 해라. 와, 드디어 우리 대통령께서 강남 집값을 매물을 폭증시키고 있다. SNS로. SNS로 말로 손가락으로 새벽에 시장을. 잠도 안 주무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강동구. 그래도 좀 2.5분 정도 되는 데죠. 네. 1, 2, 3분위로 나누면 2.5분위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늘었어 조금. 근데 강남에 비할 바는 아니야. 네. 근데 여기는 보면 계속 늘어다가 폭감하다가 조금 늘었죠. 성북구 어때요? 뭘 대패로 싹 밀어버린 것처럼 깨끗하게 하나도 안 늘어나고 없어. 계속 줄어. 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거야. 그러네요. 강남은 매물이 줄고 외곽은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왜? 강남을 지키고 외곽을 팔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는 이유. 이게 거래량 추예요. 서울의 거래량 추인데 이게 뭐냐면 자 색깔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너무 빠르다. 그래프 나올 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 이게 1년 전 1월하고 12월 거래량. 요거 밑에 있는 거 두 개. 그 위에 있는 두 개가 뭐냐면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때요?
차이가. 올해 1월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3,000건 수준이었는데 5,000건으로 갔고, 지금 12월에 5,000건 가고, 1월 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5,500건이나 6,000건까지 갈 분위기죠.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언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규제를 내놓으면 반감만 살 것 같으니까 언론 말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왼쪽은 아까 우리 봤던 그래프예요.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보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3,000건이다가 이제 5,000건이 됐으니까 네. 거의 뭐 6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강남구를 누르면 강남구에 똑같은 작년 1년 전하고 지금 거래량이 오는데 1년 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조금 늘긴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 자, 그러면 아까 강동구를 볼까요? 자, 강동구. 강동구도 흐름이 이게 오렌지색이 올해거든, 올해. 제일 맨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강동구는 오히려 좀 줄었다. 12월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월 달에 좀 늘고 있다. 보라색 1월 달에 늘고 있다. 하지만 1년 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럼 성북구 가볼까요? 짜잔. 자, 여기 차이 벌어진 거 보세요. 여기 차이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달라요. 여기는 훨씬 많이 벌어요. 자, 작년 12월에 자, 거래량이 작년 12월 거래량이 124건인데 올해 12월 거래량이 312건. 지금 100% 이상 증가한 거죠. 더블 200 더블로 증가한 거죠. 근데 이제 1월 달은 더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외곽의 거래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걸로 돌아가 보자. 다시. 강남구도 매물이 나오고 성북구도 매물이 나왔어. 근데 강남구는 거래가 안 돼. 그러면 매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도 매물이 2개가 나왔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2개가 나왔어. 근데 매수 수요가 1밖에 없어. 그러면 매물이 쌓이겠죠. 매물이 남으니까. 근데 외곽에는 매물이 4개가 나왔어. 근데 매수 수요가 5야. 그러면 외곽에는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강남에는 2개 나오고 성북구에는 4개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매수 수요가 많아서 5야 5. 그래서 매물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는 2개 나왔는데 성북구에 반밖에 안 나왔는데 매수 수요가 없는 거지. 왜? 대출은 안 되고. 그리고 많이 부담스럽잖아. 70억, 50억. 30.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걸 또 사게 되면 또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외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남구가 매물이 덜 나오는 게 맞아. 팩트. 기존 알고 있던 거랑 똑같은데 지금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매물이 쌓이는 거는 내놓는 것보다 사는 게 없으니까 쌓이는 거죠. 그죠? 강남은 2개 나오는데 수요가 하나밖에 없는 거. 보유세 올린다 그러지. 대출 안 나오지.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곽에는 매물이 강남구보다 2배가 나왔어. 4개가 나왔는데 매수 수요가 5개인 거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는 매수 나온 매물이 맞느냐, 사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고 매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폭락의 징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계속 옛날에 매물이 늘어날 때 제가 늘어난다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물이 나오는데 호가가 올라서 나오느냐 내려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도 처음 그림으로 다시 가볼까? 소름 돋을 수 있는데 봐봐. 어때 지금? 1, 2, 3분이라고 보면 3분위인 강남 거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2분이나 1분위보다 옅어. 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남은 오름폭이 여전히 큰데 강남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이 거래가 더 활발하고 더 잘 되고 있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미 지금 서울에 가격이 좀 낮은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가격이 오르고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강남은 어차피 100억대든 1000억대든 어차피 나 안 찍잖아. 어차피. SNS의 시발점이 그거였네. 왜 이렇게 막 메일 하나 했더니 지금 이제 옮겨 붙은 거죠. 그 외곽에 주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 득표율이 높았던 곳이 지금 겁나게 올라버리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시발점이 이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입니다. 그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다. 이거 보면서. 이거였네. 다 이렇게 했잖아. 전부 다. 그래서 강남 매물이 줄어들 거다. 안 내놓을 거다. 외곽을 팔 거다. 맞아. 그건 맞는데 강남은 수요가 없고 내놓는 사람 많고 비강남은 엄청 많이 내놨는데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쫄리는 거야.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곳에 가격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 계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표 계산 안 하는 거죠? 와. 그러면 국토부의 해석도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양도세 중과한다니까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거다라고. 매물이 나오는 건 맞죠. 그 이야기는 맞죠. 딱 거짓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서 총력을 다하니까 매물을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토해내는구나. 그치. 시발이 돼가지고 토해낸다. 맞죠. 팩트죠. 매물 내놓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매물이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냐. 아무도 안 팔지. 82.4%를 해야 돼요. 이거 3주택자는 그렇고 2주택자는 75%를 해야 돼요. 안 해놓지.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걸 잡는 사람이 위너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이야기랑 국토부에서 매물이 쫄려서 나온다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사실은. 근데 해석을 국토부에서는 그까지만 딱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야 드디어 강남에서 매물이 나와. 역시 다르다. 공부해보면 다르다. 누구는 합니다. 합니다.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외곽에 야, 우리는 수가 얕아. 이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와, 이걸 본 거야, 이거를. 이걸 본 거야. 이 바깥에 시뻘겋게 된 이 구로. 그렇지. 훨씬 지나거든요, 강남보다. 관악구. 관악, 관악구가 전국 1등이라니까 지금. 드림타운. 드림타운. 꿈의 마을. 꿈마을. 그러니까 이게 쫄리는 거지. 관악구가 원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동네인데 안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도 아파트 비중이 엄청 높거든. 지금 난리 났어요. 노원구 한번 볼까요? 네. 노원구 난리 났다고. 노원구 한번 봅시다. 노원구. 노원구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이겁니다, 데이터는. 자, 이게 서울이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성북구가 지금 보면 2.5 배네. 2025년 12월에 503건, 223건인데 지금 503건이야. 2.5배. 2.5배 늘었어. 성북구보다 더 하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매물이 쌓일 겨를이 없어. 매물이 쌓일 겨를이 없어. 미쳤다. 근데 1월 달은 이제 더 미쳤어. 더 올라가. 작년 1년 전보다 3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 쫄리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누가 내가 집을 내놨는데 몇 년 동안 전화가 안 오다가 간만 보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수첩 들고 공부하러 오는 애들 있지. 수첩 들고 와가지고 부부인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만 온다는 거야. 딱 눈치만 보면 딱 알겠지. 우리는 딱 아니지. 그치? 딱 보면 그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막 어디서 왔어요? 막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따로 있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고 저기다가 말이 달라. 딴 동네에서 왔어. 뭔 사이인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진짜 살 것 같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돼. 팔지 마라. 좀 이따 팔아라. 어차피 일시적 이주택이라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필요가 있냐. 이자 좀 더 내라. 지금 이 분위기라는 거야. 야, 쫄이나 안 쫄이나? 니 쫄이지? 자, 놀랍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가 문제예요. 경기도는 왜요? 경기도도 보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뭐 조금 찌그덕 깨끗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찌그덕. 어쨌든 뭐 1년 전보다 많이 늘었잖아 경기도.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와, 이거 남양주가 이거 1월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남양주가 왜 올라가지? 비규제 지역이잖아. 다산신도시 갭투자. 다산신도시 갭투자 지금 불 붙었다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야, 광명 한번 볼까? 광명? 다산까지 가는 거야? 광명 어떨까요? 광명. 와, 광명은 뭐 지금 145건이었거든. 145건 1월달에. 익히 알고 있어서. 근데 지금 몇 건이야? 290. 더블. 응. 또 여기도 또 엄청 밀잖아 또 사람들이. 한 7억 7억. 그런 거 7억 정도 있으면 삽니까? 7억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말로 이렇게 막 올릴 수 있는 거죠. 철산도 이제 강명도 이제 그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니까 기대감이 막 17억 미쳤냐? 욕 달리고 성공한 거잖아. 욕 달리면 바로 성공이잖아. 그쵸. 욕 3건 다 성공한 거지. 20억. 그치. 그래서 이제 막 대통령의 SNS를 막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 욕 달리면 성공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은 1, 2, 3분위로 나왔을 때 3분위는 어차피 제일 높은 가격이고 집이 어떻게 되든 뭐 대통령이 뭔 소리를 하든 어차피 안 찍어줄 거 아니야. 확정이고.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쪽에 있는 데가 가격이 올랐지.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어요. 이러면은 강남에 오르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막 우리끼리 하면은 댓글 뭐 달렸어. 어디가 올랐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다. 네. 10년 그대로다. 10년 전 그대로다. 이러면서 근데 무슨 소리지? 이랬는데 가보면 실제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게 오르고 있는 거지. 와, 우리 집에 야 어제 집 보러 왔더라? 막 약간 집 보러 왔더라. 와, 이러는 거지. 보고서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각하란다. 보고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지방선거가 위태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죠? 청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저가 아파트를 다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청년들을 집을 못 사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정권이 망할 수 있잖아. 우리 문재인 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강남을 어차피 우리 안 찍어주는 강남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 적개심을 우라통을 터뜨려가지고 우리를 지지하게 해주자. 우리 연일 잠도 안 자고 내가 열심히 SNS를 하고 있다. 예약 올리기 기능이 있나?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X에 예약 올리기 기능이 있나? 한번 해볼까? 잘 몰라가지고. 예. 있겠지. 뭐 오래된 건데. 새벽 3시 반. 이렇게. 새벽 3시 반 나면 티나니까 새벽 3시 31분. 이렇게 딱 해요. 디테일하게? 티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은 게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 그걸 올릴 때도 이렇게 10분이나 5분, 30분 단위로 하면은 이게 별로야, 별로. 사실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내가 뭐 그게 맞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100%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거든. 네. 항상 그런 식이잖아. 그렇지. 양비양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양비양 이쪽으로 딱 양비양시가 뭐냐면 글을 딱 올릴 때 있잖아요. 올리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 사람이.
빨간색이 읽으면 자기 이야기인 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파란색이 읽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양비양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거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시장이 이겼어. 그럼 내가 그랬잖아.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했잖아. 뭐라 그러냐? 내가 얘기했잖아.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 미친 것 같아. 양비양시. 내가 세수를 뭔 소리야, 씨. 세수를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안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제 팬들은 아 세수하고 나오셨군요. 아니면 세수 안 하겠지. 내가 언제 안 했다 그랬냐. 대박 아닙니까? 심리는 뭐냐면 매수 전화가 많은지 매도 전화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출렁출렁하잖아. 네. 이럴 때 어떻게 보냐면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15 부동산 대치 그때 이후에 내려갔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네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렵겠죠. 그래서 뭔가 대책을 내기에는 너무 빠르긴 해. 왜냐하면 15 대책 내놨지. 그리고 그 사이에 2번 공급 대책, 2번인가 3번인가 공급 대책, 소주 건접, 소방서 위에 살기, 그 동주 건접,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 떼기는 쉽겠다. 그쵸. 임금 떼기 쉽겠다. 빽 이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용산에다가 임대 아파트 나무를 뽑고 공원에. 임대료를 찍겠다. 막 이런 거잖아. 그쵸. 국제업무지구에다가. 국제업무지구에다가 국제업무지구 왜 임대 있으면 안 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놈의 국제업무지구에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없는 거지? KB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 매수 문의가 많은지 매도 문의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좀 주춤해졌어요. 똑같아요.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5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꺾였어.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에 꺾였죠, 여기 보면. 네. 끝에 꺾였지. KB로 보면. 그래서 SNS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심리가 꺾였잖아. 그런데 이거는 서울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국가 공식 통계 또 있어. 그걸 보면 또 재밌어. 뭐가 있냐? 한국부동산원에서 또 만들었어. 한국 KEB 매수 우위. 지긴다 이거 한번 보여줄게. 잡아. 그런데 서울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서울도 보면 끝에 어때요? 살짝. 살짝 꺾였죠? 네. 야,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서울을 6개 근역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자, 강남 지역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많이 내려갔죠? 네. 강남 지역. 그러면 강북 지역 보겠습니다. 어때요? 덜 꺾였죠? 그런데 강남 지역 중에서도 동남권이 있습니다. 와, 바닥입니다. 확 내려갔습니다. 동남권 어디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심리가 많이 꺾여.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심리라기보다 매수. 자, 서남권. 지금 전국에서 제일 핫한 곳이 어디야? 서남권입니다. 어디?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특히 관악, 와. 구로, 이게 뭐냐? 양천. 야, 강서 미쳤습니다. 와. 이게 완전 다르다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 상구는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외곽은 불타오르네. 관악구. 이런 분위기구나,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잖아.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지.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강북 지역도 한번 봅시다. 강북 지역. 네. 도심권은 옆으로 기고 있죠. 중구, 종로구, 영산구. 오케이. 뭐 이거 오케이. 이해돼. 동북권 살짝 꺾였어. 그지? 성동, 광진 이런 데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 같아. 그쵸. 만약에 여기가 노동강만 있었으면 아마 올랐을 거야. 가중치가 여기가 좀 더 클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성동, 광진, 동대문이 훨씬 크겠죠. 이게 중랑, 성북, 강북, 동북, 노원만 따로 있으면 서북권. 우와. 브라보, 서북, 은평, 서대문, 마포. 근데 여기서 마포는 마포는 내리고 있었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은평하고 서대문이 엄청 매수 문의가 많다는 얘기. 은평이 지금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신세계 강남점을 갔어요. 네. 강의를 왔는데 60명 모집에 대기가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 그 반포 사시는 분들도 오셨어. 근데 서울에서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 신혼부부가 5쌍 왔어. 남자분도 몇 분 오셨는데 3분을 제외하고는 혼자 오신 3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와이프가 딸려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물어보냐? 어디 물어보겠어요? 저가 아파트 6억이야, 9억이야 대부분. 그리고 서대문에서 그게 뭐 서대문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출퇴근하기 좋은데 사야 되냐? 네네. 은평구로 가는 3호선 라인에 그게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 야,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무섭다 진짜. 이거는 그럼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근데 서남권 서남권하고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 날라간다. 이러니까 여기가 전통적인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강남 집값 오른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그러면 빽! 이랬잖아요. 선동하지 마라. 진짜였다고 그때는 진짜 안 올랐어. 근데 이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오른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당장 팔고 넘어가야겠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인지할 거 아니야. 전세 갱신하다 보니 전세가 올랐고. 이런. 미쳤네? 나라가 왜 이러지? 새벽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전세가 오르네? 그래서 집값을 알아봤더니 집값도 많이 올라서 야, 이 동네가 뭔데? 다 이러잖아. 이 동네가 왜 오르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야, 이거 이상한데? 원래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가운데 있거든요. 중도예요, 사실은. 극우하고 극자밖에 없잖아, 우리나라는. 나서는 사람은 극우하고 극자밖에 없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에 보고 있던 유튜브 알고리즘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본데? 그래서 6억의 아파트를 검색을 했더니 새로운 세상에 사람들이 이쪽에서 자기들끼리 막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을 봐라 그러고 댓글을 봤더니 어머 댓글부터 보잖아. 이상하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댓글 보면 이거 봐라, 댓글이 왜 이러지? 미쳤네? 그러다가 조금 더 찾다가 보면 어느새 후랭이 TV에 와 있지. 그렇죠. 타고 타다가 타고 구석탱이에 후랭이가 뜨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전국민 극우 방송, 그치? 전국민 투기 방송 딱 후랭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 뿌뿌 막 이러고 있잖아. 베네수엘라 기차 막 지나가고. 기차가 베네수엘라 국기로 도배가 돼 있어. 뿌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아무래도 6.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에 영향을. 근데 지지율이 내리는 건 뭐야, 그동안? 그동안 믿었던 사실들의 팩트에 대해서 이제 정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잖아. 지방선거 한다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강남은 올라도 상관없어. 강남은 오르면 더 좋아. 강남을 막 주워 패면 지지층들이 우우우 득표라. 그러니까 니네 전세 올랐다. 잠깐만요. 이랬지. 내겠지. 그게 되는 거지. 4억 올랐다. 4억 올랐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와, 놀랍습니다,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 자 보세요. 다주택 규제를 하면 다주택자가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강남 다주택은 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다주택 중에 많은 분들은 다세대 빌라를 월세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다주택자 중에 강남 다주택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다? 외곽의 집을? 그럼 그 사람들이 외곽의 집을 강남의 다주택자인데도 외곽의 집을 막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실수요자. 실수요자들 중에도 6억 이하, 9억 이하 청년들이 사고 있는 거야. 젊은 청년들이 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 적폐, 신생아론 적폐, 그냥 결혼 적폐, 신혼토경 없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받잖아요. 정권이 나락을 갈 거 아닙니까? 멸망하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부터 나쁜 놈이던 애들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이 놈을 때리는 걸 봐주면 저분이 새벽까지 늦게 우리를 위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구나. 역시 공부하면 할수록 역시 최고십니다. 역시 일을 잘하는구나. 쌍따봉. 개국도 훌륭하게 해내시더니 개국 정비도 해내시더니 5,000피도 해내고 쌍따봉. 개국 정비보다 쉽대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겠다 이러는 거. 그러면 그동안에 집값 잡는다고 했던 대통령들은 개국 정비보다도 못한 놈들인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다른 거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양도세 얘기도 있고. 그 소수를 때려가지고 과연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봤어? 왜냐면 절대 다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때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때려도 집값은 안 잡힌다는 거죠. 안 잡히죠. 절대. 왜냐하면 지금 6억 이하, 9억 이하를 사서 올리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을 건드렸다가는 정권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콘크리트 지지율도 깨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때리니까 대신에 그동안에 나쁘던 사람들 일부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전세가를 올리고 매매가를 올리는 주범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힘든 거야. 얘들을 집중 공격해야 돼. 때려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득표율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런 계산이 있는 거지. 선거 전에 또 민생 25만 원 상생 기본소득 이번 주 또 소상공인 또 25만 원 또 뿌립니다. 소상공이야? 주머니 벌려봐. 25만 원. 너 서민이야? 15만 원. 야, 민생 상생 기본소득. 거기서 이제 댓글들 나오잖아. 이러면은 막, 이게 비싼 집값이 정상이냐? 이렇게 집값이 비싸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이 비싼
나라를 물려주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지금 나라에서 국채 순발행 규모가 커요. 200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채 순발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국채가 뭐야? 나라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국채를 찍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가 내가 나라야? 내가 정부야. 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 세금으로 걷어갖고는 충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빌려주면 국가야 내가 100만 원 빌려주면 연 3% 줄게. 그러면 103만 원. 103만 원 줄게. 5년 뒤에 만기야. 아, 알겠습니다. 빌려줬어.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 야, 돈이 또 필요해. 내가 3% 줄게. 그래요? 빌려줄게요. 왜냐하면 국가가 나라에서 제일 신용도가 높으니까 주겠지.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 돈 좀 빌려줄래? 했더니 그럼 이제 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좀 깨웃하잖아. 그러면 돈이 급하잖아. 지금 병사들 월급 줘야 되는데 병사들 월급 못 받는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병사들 월급 줘야 되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3.5% 줄게. 그러면 그래요? 3.5%면 뭐 이렇게 계속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계속 찍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신용도가 제일 높은데 그러면 이자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용도가 좋을수록 우리나라는 개인은 모르겠는데 뭐 기업이나 이런 데는 계속 이자가 떨어지는 거잖아. 신용동급.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은행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었어. 은행도 돈을 빌리니까 발행했는데 이제 3.5% 주고 있었는데 국가가 3.5%를 준대. 그럼 누가 은행채를 사? 은행이 4% 줄게.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조금 네가 국가보다는 위험하긴 한데 0.5% 더 준다니까 한번 해볼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대출 이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나라 때문에 그래요. 국채를 자꾸 찍어서 그래요. 자,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땡긴 다음에 그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이자를 올려서 예대 마진을 붙여서 하는 대출이 고정금리 주담대입니다. 여러분의 주담대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쩌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따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민세, 상생, 기본소득,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치? 근데 이제 이게 국채 순발행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순발행액. 자, 순발행액은 뭐냐면 5년 만기가 됐어. 훈행이가 이제 5년 만기가 되니까 국채를 들고 왔고 이제 원금 갚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원금을 갚을게 라고 딱 주면 끝이죠. 네. 그런데 이때 갚는 게 있고 후랭이가 100만 원을 갚으라 그러네. 그래서 국채를 또 찍어서 후랭이 2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갚는 거죠. 돌려막기.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네. 그동안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돈도 쌓이니까 그럼 200만 원 찍어. 그래서 200만 원을 찍어서 10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발행액은 상환하지 않은 거지. 상환한 것보다 더 많이 찍는 거니까 순발행액이 중요한 거죠. 순발행액이 크면 클수록 계속 나라의 부채가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200조다. 200조. 그래서 매 200조를 순발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생지원금 받고 30만 원 받고 뭐 25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했지 않습니까?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금리가 올라갔죠? 1년에 25만 원 받고 250만 원, 300만 원 올라갔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25만 원 받았는데 그럼 이 돈은 누가 갚습니까? 국채는. 우리 자식들이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5만 원을 엄마가 25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러면 25만 원만 갚으면 될까요? 30년 뒤에? 아니요. 돈 100만 원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고. 그 논리면. 국채를 찍어서 돈을 나눠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갖게 하는 거 내가 받은 돈보다 몇 배를 더 갖게 하는 게 그게 나라냐고. 그게 나라야? 이게 나라래요. 똑같은 논리잖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면 된다. 찍어서 준다고 공짜 돈이 절대로 공짜 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밥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결국에는 돈은 누군가는 내가 꽁으로 돈은 생기면 꽁으로 생긴 만큼 누군가가 그거를 메꾸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채는 우리 자식들이 메꾸는 거죠. 좋지? 25만 원 받으니까. 민세. 사 먹을 땐 좋았는데. 상세. 사 먹을 땐. 만약에 내가 국민 기본소득이든 뭐 민생이든 상생이든 안 받으면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뭐 돈을 안 내게 해준다. 그쵸. 그럼 나는 아무나 안 받겠지. 그렇지. 절대 안 받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말이 되냐. 왜 편협하게 얘기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파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몇백만 원씩 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졌어요. 국민들이 받기 싫다 그래갖고 안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 국민들이 깨어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놀면서 돈을 받으면 계속 그게 익숙해지잖아.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게 있잖아.
알프스 산맥이 미국이 뭐 알프스 산맥 못 가게 한다고 못 가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갑자기 뭐 그 알프스 산맥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컵라면 5,000원씩 팔아도 다 먹잖아 올라가고 신라면. 관광자원 있잖아. 관광자원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꾸준히 있겠지. 그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도 하고 뭐 국민들에게 돈도 좀 나눠주고 하겠지. 자, 어떤 나라들은 이런 나라가 있어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유럽의 최대 산유국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걸 국부펀드로만 국민들에게 안 나눠주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지가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뭐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잖아요. 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근데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저 바다 깊은 곳에 심해 유전에 있었어요. 심해 유전.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높아요.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에 있잖아요. 그냥 기름이 퐁퐁 나오기 때문에 빨대를 조금만 꽂아도 오랫동안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베네수엘라 유전은 저 밑에까지 한참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40불, 50불 들어간다는 기본적으로 40불, 50불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정유회사들이 중동이라든지 이란의 기름을 정유를 해서 가솔린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 세계 시스템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 정유회사가 거기에 시스템에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표피층에 있는 거, 지표층에 있는 기름은 끈적끈적하지가 않고 라이트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유하는 시스템에 다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근데 베네수엘라 기름은 뭐냐면 저 밑에 있고 압력을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헤비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질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그렇죠. 원유가. 그 질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거를 50불에 뽑았어. 근데 기름이 80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바로 수출을 하면은 세계 어느 정유회사도 베네수엘라 원유를 정유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 베네수엘라가 정유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원유를 팔라 그러면 라이트한 기름을 사와가지고 섞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채굴 비용도 높지만 다른 데서 오히려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섞어서 팔아야지 그걸 받아서 다른 정유회사들이 정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기름 때문에 정유 그 시스템을 싹 다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유가 막 높으니까 베네수엘라가 막 기름을 막 뽑아가지고 그 돈으로 막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단 말이지. 정권을 잡고. 좋잖아. 이거 쉽잖아. 뭐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뿌리면 다 되니까.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미국이 딱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 이 새끼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베네수엘라로 기름 수출하는 걸 금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름을 뽑아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쓸 데가 없구나. 그치, 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말려 죽이는 거. 그렇게 해서 당한 거야, 미국은. 그래서 이제 기름을 팔 수가 없으니까 배급 나눠줄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부자들 돈 뜯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나라가 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믿고 기름에서 나온 수입을 국민들에게 계속 나눠주다 보면 국부펀드를 만들거나 다른 데처럼 그렇지 않고 계속 기름을 돈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돈 자꾸 나눠주는데. 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약점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딱 수입하는 걸 막으니까 뽑아도 섞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채굴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을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뽑아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원유 뽑아서 돈 버는 거에 취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대비하지 않고 미리 정유 공장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 기름을 뭐 정유를 해가지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절대 미국이 수입 금지를 해도 뭐 이렇게 자기들이 당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다 뿌뿌 민생.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쥐뿔도 없는데요? 우리나라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흙이 나오죠. 흙이 나오죠. 그 흙은 전 세계에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죠. 그럼 어떻게 해? 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졸라 열심히 해야지. 알프스 산맥도 없는데. 없어. 금수강산이잖아, 금수강산. 겨울에 너무 추워. 올라갈 수가 없어.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야.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인적 자원을 써야 되니까 인적 자원이 우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부를 많이 시켜낸 거야. 그 자연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시스템이었고, 그 학구열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가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 조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도라 그러잖아요. 반도가 아니지. 북한은 가지를 못하는데 섬이잖아, 섬.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배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업이 발달되는 거고.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봐. 중동에서 퍼와가지고 사서 그 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피해서 해적들을 피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의 고리를 지나서 이렇게 다 와가지고 그래서 정유로 해서 또 다시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럼 채굴 비용
그 원유의 그 정유 비용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20배거든요. 실제 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유 그 가스 자체의 가격은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운송비예요. 그 정도로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비싸게 갖고 와가지고 정유해서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유 공장을 엄청 크게 지어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정유 공장을 엄청 크게 지은 거야. 살아남으려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S-오일 정유회사보다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적 자원밖에 없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퍼주고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인적 자원들을 점점 공부를 안 시키고, 공부를 뭐라 그러냐? 수학 능력을 약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놀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청년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왜 공부를 합니까? 이거 줄 건데. 줄 건데. 왜 일을 합니까? 놀면 돈 주고 일하면 없어요. 근데 그때 뿌렸던 돈들을 다 우리 자식들이 갚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받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돈 받고 찍지 말고 매표형이잖아요. 표를 사는 거잖아요. 그 표의 가격에 몇 배를 다시 내가 갚는 거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곽이 불타오르니까 쫄은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거를 외곽이 오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건데 뭐냐면 6억 이하, 9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의 실거래 가격에 분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가격이 아니라 올해 서울의 거래량이 10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6억 이하가 몇 %였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6억 이하는 여기 제일 밑에 제일 밝은 색이고 점점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야. 가격이 높아질수록. 우리 기분도 어두워지잖아. 그래서 제일 위에 새까만 색은 많이 어둡잖아. 15억 이상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싼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이하는 제일 밝아요. 근데 6억 이하는 어차피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6억 이하 비중이 줄어야 되는 거죠. 6억 이하 아파트가 적어지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2024년부터 이게 보시면 계속 6억 이하, 9억 이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그쵸? 여기 6억 이하 비중이에요.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올해 2025년 15 대책 이후부터는 빠르게 6억 이하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9억 이하 비중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같이. 그러면 그래서 지금 외곽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지금 청년들이 생애 제초 받아가지고 대출은 지금 생애 제초가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요. 특례론 받고 보건자료론 받고 햇살론 받아갖고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이 오르는데 정부가 내린다는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 저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요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도 보세요. 경기도는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보이시나요?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억 이하 이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6억 이하 비중이 계속 2023년에 똑같은 추세로 줄어들고 있다가 15 대책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10억짜리 사다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생애 제초라든지 서민 실수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거라도 사자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걸 했던 거구나. 이제 풀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얘들을 때리면 안 되잖아. 얘들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장난 아니잖아. 참지 않지? 참지 않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죠. 네. 참지 않아요. 우리처럼 쫄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가슴이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외곽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 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라이브 하면서 다 예견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길게 보면은 강남 오르고 나면 그쵸. 한강벨트 오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외곽이 오를 거야. 그러는데 슈크림.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온 거지. 진짜 빨라요. 진짜 빨리 온 거지. 와인잔. 이제 알아버린 거야. 그렇지. 와인잔. ABC. 네, 미개론. ABC. 이제 ABC 등급 이러니까 기분 안 좋아하니까 이제 1분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현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안 한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강남 쪽에서는 거래가 덜 되니까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남보다는 외곽의 물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외곽에는 거래가 엄청 열심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래량 늘어난 거 보시면 강남은 1년 전이랑 거래량 증가폭이 비슷한데 외곽은 지금 200%, 250%씩 증가하고 있다. 이 팩트잖아, 팩트. 이거 거의 문재인 4년차 느낌인데 지금 벌써 시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슈퍼 사이클을 했잖아. 30%밖에 안 갔다고. 아직 30%라고. 이제 시작이야. 문재인 때도 이랬어.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돌고. 이 청년들을 막을 수 있겠어? 집어 올리고 있는 게 청년들인데 지금 6억이야 9억이야를 올리고 있는데 막을 수 있겠어? 생애 제초 줄인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채팅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 상급지는 다시 언제 오를 거냐? 지금 강남이 약간 상대적으로 주춤해 보이는 모습. 아니 지금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상급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름폭이 적다는 거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다 빨간색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상급지는 이제 오름폭이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강남보다 다 오르고 있어. 다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강남보다 외곽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말이죠. 워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강남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승률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이지만 외곽 이제 1분위, 2분위기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이 수익 금액은 훨씬 크겠죠. 그지? 50억이 10% 오르면 5억이잖아요. 네. 5억짜리가 100% 올라야 10억이잖아요. 5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외곽이 지금 불타오르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올 거다. 자리 깔아야겠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올 거다. 왜? 제가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경험을 갖고만 얘기하는 게 데이터를 보면서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장에 전화해보고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많이 온대요. 6억 5천에 내놔도 안 팔리던 게 지금 7억 내놨는데 막 2팀씩 온대요. 2팀씩. 그리고 수첩을 안 들고 온대요. 수첩을 안 들고. 진또백이네. 진또백인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자꾸 오니까 이거 빨리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내 다른 거 집을 사서 그런데 이자 안 낼라 팔면 이자를 좀 덜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자 아끼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자 내는 것보다 몇 달 뒤에 파는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냥 안 파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르겠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또 갖고 왔지. 그럴 줄 알고. 이 소형 아파트의 실거래량을 그 아파트의 거래량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밑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짝대기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평균 매매 가격. 자, 보세요. 이 지역을 보시면 자 2022년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뭘 보라고? 상단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상단을. 네. 상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거래량이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항상 매물이 쌓여 있거든. 매물이 쌓여 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매물이 줄어들면 그다음 호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점상한가로 간다고 그랬잖아. 자,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매물들이 줄어드니까 주인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코브라 패턴이야. 팍 머리를 들었죠. 이게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평균 가격이 6억에서 5억 사이예요. 네. 지금 5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를? 방 한 칸짜리인데. 사회초년생이 사겠죠. 애기 막 둘셋 있는 사람이 방 한 칸짜리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바닥을 찍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세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얘는 이쯤 와 있는 거죠, 이쯤. 네. 얘는 이제 이미 출발했고, 얘는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 타고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매매 가격이 6억에 이제 근접했죠. 거의. 네. 5억 5천에서 네. 6억 사이에 있잖아요. 네. 똑같지 않습니까? 5억 7,680만 원. 평균 매매 가격. 여기가 근데 절대가가 조금 더 높은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높은 거죠. 여기는 서울이겠지. 서울의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 묘하게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초기 상황이잖아요. 2015년 문재인 때. 초반에 강남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외곽 지역도 거래량이 2015년, 16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물이 소화되면서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본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딱 여기 아닙니까?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바닥을 찍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은 이미 출발했고 고점들끼리 이어보면 추세선을 이어보면 쭉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쭉 비슷하잖아요. 딱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고 30%밖에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하는. 근데 2018년, 19년에는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문재인 때는. 입주 물량이 평균적으로 한 4만 호 이상 됐거든요. 서울에. 근데 지금은 10,000호입니다. 10,000호로 4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한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고 막 계속 물어봤잖아.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강남이랑 이제 뭐 한강벨트 이야기는 끝났고 맨날 강남 이야기만 하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올해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이거 중과세 되지 않잖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은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만들어졌던 환경이 금리랑 만나가지고 유동성이랑 만나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16개월 됐는데 뭐 그동안에 뭐 한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이미 오르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한 번 시작하면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요. 10년 동안.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뭐 30번? 규제가? 30번. 뭐 그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개국은 한 번만에 끝나는데 30번 힘드네. 실패했잖아요. 쉽지 않아. 30번 했는데도. 나중에 청년 건드리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든다니까. 정권이 멸망해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다주택자나 이런 것만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없어요, 지금. 없잖아. 공급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공급으로 집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줘 또.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했다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했. 강남은 벌써 이게 요만큼 갔지. 요만큼 갔고 얘는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 빨리 왔다는 거지 이게.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쪽 구간에서는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다고요. 입주 물량이 막 4만 원, 5만 원 막 이랬어요. 2018년, 19년에 5만 원가 넘어갔어요 서울이. 근데 이때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터질 때 잠깐 주춤했다 또 올라가잖아. 그게 요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쳐봐. 오케이. 쳐봐. 그럼 요만큼이 남았잖아 아직도. 네. 남았는데 그때는 입주 물량이 5만 원, 4만 원, 5만 원이었대 연 입주. 근데 지금은 이제 2026년부터는 10,000호가 안 된다고. 10,000호, 4년 동안. 절멸. 서울은. 근데 갑자기 공급을 할 수가 있어. 자,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누적돼서 공급을 안 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재인 때도 해봤잖아. 이 문재인 때 가격이 오른 거는 이때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사들이 출도산을 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하면서 그래 세계적으로 돈을 또 풀었잖아 이때도. 그게 맞물려가지고 공급 요인이랑 맞물려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집이 오르면 규제를 합니다. 정부는 그렇습니다. 집이 떨어지면 풉니다. 그죠? 박근혜 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때는 최경환 놈이 있어갖고 빚내서 집 사라 그랬거든요. 그때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부양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따따블 됐죠. 위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말이업에 집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청약이 막 불타올랐거든요. 지금도 청약이 그렇잖아. 그래서 청약 조정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청약이라는 단어를 떼고 조정지역이라는 걸 문재인이 그대로 했단 말이지. 뭔 이야기냐. 박근혜 초기에는 풀었고 후기에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쪼였죠. 윤석열도 초반에는 중과 유예부터 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판에는 대출 규제했거든.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빨간색이라서 풀어주고 파란색이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냥 정부는 오르는 규제를 하고요. 내리면 완화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규제를 한다는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동의어. 규제랑 집값 상승이랑 규제는 동의어다.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다주택자는 계속 악마하고 때릴 거야. 왜 집값이 계속 안 잡힐 거니까. 왜 그러냐? 정보 똑바로 안 하냐? 왜 그러냐? 이럴 때마다 얘네들 때문에 그렇잖아. 날 욕하지 말고 얘네들을 좀 욕해줘. 이렇게 계속 돌릴 거라고. 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집값이 오른다는 문제를. 계곡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 개국은 관련자가 몇 명 안 되잖아. 그리고 자연은 말이 없잖아. 근데 주택은 모든 사람이 다 관련 있잖아. 집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관돼 있죠. 그렇죠. 집 없는 사람도 집 때문에 집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다 집이랑 연관돼. 필수제고. 3대 필수제 아닙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을 잡아? 그러면 조기 멸망이지, 조기 멸망. 그치? 내려오겠는데, 중간에? 그치. 중간에 내려오는 거지.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막 부시고 깨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집안. 어쨌든, 무서운 친구들이란 말이야. 가만히 안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을 잡을 수 있냐고. 못 잡지. 자, 그래서, 하지만 규제를 할 때 항상 그 초점이 있어. 변치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규제를 할 때. 변치 않는 하나. 뭐예요? 뭐 삽질을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계속 삽질하는 거 말고. 서민시수 보호라는 거는 명분은 지킵니다. 항상. 뭔 소리냐? 1주택 그리고 저가주택을 사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지. 자, 무주택이 우리나라에는 42%가 있고요. 국민들 중에 다주택이 15%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려면 1주택자를 포섭을 해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1주택자 중에서도 구별을 하겠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안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모 대통령 후보가 강남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대출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잖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지, 집값을 최후의 수단이지 정책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5일 뒤에 망국적인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5일 뒤에. 여러분, 5일 뒤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왔다 갔다. 근데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냉정하게 봐도 돼요.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인 SNS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새벽 3시 31분 예약 업로드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주택 코스프레를 하시면 된다. 실수요 1주택을 하면 된다.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순간 정권이 바뀔 수 있다. 근데 1주택, 실수요 1주택의 기준을 가액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액은 또 뗀다고 했으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역시. 앞으로 할 이야기가 큰 테마가 2개가 남았어요. 네. 자, 그 발언들 중에 발언을 하나 제가 다 이제 제 생각을 반박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갖고 그 중에 몇 개를 갖고 와봤어요. 자, 일단 망국적 부동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평당 3억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2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망국적 부동산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석사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일부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호가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중에 진짜 우리가 비싸다고 막 다 생각하고 있는데 평당 1억이 넘어가는 3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도대체 몇 채 정도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남은 전부 다 35억일까요? 아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무슨 토론회 이런 거잖아요. 꼭 보면은. 몇 분 토론 이런 거? 몇 분 토론 이런 거, 4분 나오셔가지고 하는 몇 분 토론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꼭 이러거든. 그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진행자의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동안 집값이 하락했다는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데이터를 보여줘요. 15% 이러는데, 왼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30억이 넘는 아파트,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4분이서 토론하는데 왜 자꾸 방청객들을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감정이 호소하고 있잖아, 감정이. 아니, 토론을 하는 거하고 감정이 호소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선동하는 거죠, 선동. 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좌파들은 데이터를 들이밀면 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같잖아. 엄마, 형이 때려, 엥! 이런 거 같잖아. 이게 무조건, 형이 나쁜 짓을 해, 엥! 뺑! 이런 거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우리, 여러분, 집을 사는 거는 인생에서 최대 구매행위예요. 전세하고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팩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빨리 변할수록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가진 것이 당신의 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나라를 구할 거예요. 입신양명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먼저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도 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행복하십니까? 수신제가부터 해야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입신양면. 자,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다 정리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전국에 있잖아요. 전국에 시도별로 가격대별로 5억이야, 10억이야, 15억이야, 5억 단위로 찍고 그 다음에 30억 초과까지. 과연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네이버 시세 기준으로, 물론 2025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싼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비싸지만, 자, 강남에 우리가 맨날 35억짜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 네. 강남에? 네. 3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딱 3곳에만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자, 부산에는 117호 있어요. 117호. 이게 사이즈가 100평짜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5984 말고. 있죠. 자, 서울에는 78,000호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467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합치면 79467. 8만 호 정도 있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35억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1,000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8만 호 정도 있다는 거예요. 0.8%, 1%가 안 되는 아파트 이야기다라는 거죠. 35억 초과가. 이게 팩트다. 그러면 30억 초과 되는 아파트는 몇 채 정도 되냐면은 12만 호밖에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 전국에 0.1%인가? 12만 1.2%밖에 안 된다는. 이 아파트가 비싸가지고 망국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 이 중에 50평, 100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24평, 34평. 펜트 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고. 펜트하우스. 자, 그럼 20억이 넘어가는 데는 좀 더 많죠. 자, 20억이 넘어가는 과연 몇 프로 정도 될까? 자, 29만? 29만이면 29만. 그럼 2.9%가 전국에서 2.9%의 아파트만 20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중에 2.9%예요. 25만. 우리가 2,500만 세대입니다. 2,500만 세대. 그러니까 전국에 2,500만 세대가 있는데 2,500만 세대 중에 1% 정도만 20억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국적인 겁니까? 하나도 망국적이지 않은데. 원래 부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미치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일부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뉴욕의 집 비싼 거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뉴욕의 집이 비싸서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하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남에 안 살 거잖아요. 어차피.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아파트가 12만 원 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12만 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집을 지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도 비싸고. 거기가 전 국민의 그러니까 12만 원이니까 전 국민의 0.5%, 전 국민의 0.5%가 아니라 세대수 기준으로 봐도 2,500만 세대니까 2.5% 정도만 살고 있는 거야. 12만 세대니까 맞나? 맞지? 1%면 25만 세대. 그러니까 0.5%만 살고 있는 거네. 전국의 세대수 중에 0.5%만 강남에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거기 집값 비싸다고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면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 2,500만 원으로 강남에 때려 지으면 되겠네. 그럼 재건축 재개발 다 해주면서 무슨. 그렇잖아.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살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럼 뉴욕도 똑같아. 살 수 없잖아. 근데 비싼데 왜 얘기 안 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좀 과장이 좀 있긴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전국에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3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 2,500만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 국민의 전국 세대주의 몇 프로? 2%, 1% 정도. 1% 조금 넘는 사람들만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20억짜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러면은 청년들 수만큼 20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공간을 이해해야 돼. 30만 세대밖에 없는데 청년들이 30만 명이 넘잖아. 1년에 태어난 애들이 30만 명이 넘잖아. 계속 누적되는데. 누적되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들이 20억짜리 집에 강남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 집을 못 살아서 결혼도 못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호도하는 거하고 선동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선동이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선동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요? 이게 네이버 기준으로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시세가 존재하는 아파트 기준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는 아예 다 뺐어요. 다 뺐다고. 그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억 넘어가는 아파트 한번 보자. 15억 넘어가는 아파트. 레전드 방송 되겠는다고요?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51만 원입니다. 51만 원. 네. 그러면 그러면 2,500만 세대니까 그러면 1%면 25만이고 2% 정도가 15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대수 기준이에요. 인구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가 나누기 2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정도가 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인구 기준으로는 1% 정도가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구수 기준으로는 세대니까 어쨌든 세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데 2% 정도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 없다? 15억도 2%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5억 이상 한번 보자. 5억 이상. 5억 이상이 350만. 그러면 2,500만이니까 12, 3% 정도. 12%, 3%. 이게 전국에 세대수 기준으로 12, 3% 정도만 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5억 이상 되는.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 현실이야. 아니, 답답해 죽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면 청년들이 집이 비싸서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냐? 아니, 5억도 정도는 아니지만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그 햇살론 이런 거 받으면 6억 이하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박근혜 때 6억으로 정해진 건데 아직도 6억인 거 아세요? 20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이 기준이. 그럼 그때는 꽤 괜찮은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야. 지금은 아직도 6억이라는 거지. 한 15억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12%만이 전 국민의 12%만이 5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억 이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비싸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건 핑계 아닙니까? 핑계? 물리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사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계속 짓자고 하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해야 안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의 12% 13%만 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비싸다? 아니겠죠. 눈높이를 전부 다 마포, 저기 가 있는 강남, 거죠. 마푸자에 가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 놓은 거죠. 국가가 언론이 비싼 가격에다 맞춰 놓은 거죠. 그래야 호도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전공자입니다.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데이터를 전공한다는 얘기는. 아니 그 전부터 원래 신뢰가 있었던 그 데이터 쪽으로는. 제 이야기가 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12%밖에 누가 이거 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작년 연말 기준이 작년 하반기 기준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20% 넘진 않겠지. 나 이거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어이없지.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5984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 34평을 한 게 아니라 100평, 200평, 펜트하우스까지 다 포함된 데이터예요. 실제로는. 다시 또 가볼까? 좀 더 해볼까, 여러분? 재밌어요? 네. 좀 더 해볼까요? 네. 1100명 돌파. 네. 자, 그래서 몇 프로 정도가 5억 단위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냐, 이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억 초과가 아파트 중에 5.5%, 아파트 중에 5.5%. 그러니까 서울에서 30억 초과 되는 아파트는 전체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중에,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가 있어요. 그 중에 시세 제공되는 것 중에 5.5%가 35억 초과라는 거예요. 아파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보이죠. 아파트 중이에요. 아파트 중에. 근데 서울이 445만 세대예요. 445만 세대인데 아까 한 8만 세대 정도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체 주택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에서 한 2, 3%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 25억 이상 되는 것도 다 합쳐봐야 서울 제일 비싼 서울 기준으로 봐도 13.8%. 전체 주택 기준으로 보면 7, 8%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서.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지. 이 빨간색 보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평당 2, 3억이 말이냐? 집값이 비싸.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개선동이다 진짜. 그러니까. 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치. 진짜. 데이터는 이런 거죠, 데이터가.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야,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야, 사실. 그렇죠. 상위 1%야. 진짜 상위 1%가 아니고 1%라는 건 진짜 상위 한 5% 안 되는 거야.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아파트 기준이네.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모금률이 42% 정도 되거든요. 42%니까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해야 실제로는, 정도, 네. 실제로는 전체 세대수 중에 그게 되겠네요. 서울의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142만 원 정도 되고 시세 제공 안 되는 아파트까지 하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요, 이거 뭐 5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38% 돼 있는데 이렇게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9% 정도 됩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그 60%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는 한 5% 정도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택 중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5%밖에. 그러네. 그래서 외곽에 나가면 아파트가 되게 많은 겁니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동네도 있을걸? 15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데는 여기 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100평인가 200평인가 네. 이런 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24평 한번 해보자. 24평.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는 24평. 네. 보자. 그러면 24평 기준으로 35억 초과 되는 아파트는 몇 프로 정도 있냐? 서울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0.08% 있다는 겁니다. 0.08%. 한남 대리인에 다 빼는 거예요, 이제. 0.08%. 그러면 서울의 24평 기준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몇 프로냐? 7.58%. 근데 주택 기준으로 보면 반이라고 했잖아. 3%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주택의 3%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세대수 중에 3% 정도가 10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억 넘어가는 24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네. 맞잖아. 그치? 우리 비싼 데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통계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봐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0.47% 되는 거예요. 24평 중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0.47%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0.23%,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4평 기준으로 보면. 이런 데 비싸다고. 다시, 그럼 34평 한번 가봅시다. 34평은 비쌀 수 있죠. 네. 4인 가족이 34평 정도 되면 뭐 괜찮죠? 나이스하죠. 그죠? 서울 볼까요?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6% 정도 되는 거예요. 6%. 전체 아파트 중에 6%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3% 정도가 20억 넘어가는 34평이다라는 그런 데 살고 있다는 거죠.
3%죠.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3.2%네. 34평 중에. 10억 넘어가는 게 3.2%. 아, 눈물이 날라 그런다. 그럼 실제로는 한 2%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근데 더 내려가 볼까요? 제가 그래서 24평, 34평 가격대별 분포를 전국 단위로 한번 봤거든요. 네. 아니, 전국구로 이야기하자고. 집값이 비싸다며. 자, 서울 말고 전국구로 한번 보자. 내려잡아. 자, 24평 아파트의 가격대별 분포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자, 보면 5억 이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 이거 보세요. 5억 이하.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5억 이하가 절대적으로 많고 10억 이하를 하고 나면 거기는 거의 없어. 전국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은 뭐 하라는 거죠? 5억 이하? 5억 이하라는 거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좀 비싼 게 10억 이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34평 기준으로 봐도 10억 이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억 이하. 그러면 서울 한번 볼까? 백번 토론 나가셔야 되겠는데? 아니요, 싫어요. 내가 왜 나가면 막 얼굴 막 불구쭉쭉 해져가지고 동네 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 24평의 가격대별 분포 보면 대부분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요? 5억에서 10억 사이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10억에서 15억 사이도 있다. 의외로 5억 이하도 많다. 자, 34평 같은 경우에는 5억, 10억, 15억, 20억대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얼마에 포진되어 있어? 5억에서 10억대하고 15억 이하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억 이하 대출을 받으면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또는 더 작은 거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집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지.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좋은 신축 아파트, 강남의 좋은 신축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년들은 물리적으로, 아니,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청년들보다 아파트가 더 적은데, 어떻게 강남에 살 수가 있어? 집을 살 수가 있어. 아, 강남이 아니라 외곽이라도 다 15억, 이런 걸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이. 전국의 24평, 34평 세대수 비중을 보자. 전국의 24평, 34평 세대수 25평 비중. 5억 이하가 전국 기준으로 보면 75%가 5억 이하다. 34평 비중은 뭐 이렇게 5억 이하가 61%다. 그러니까 5억 이하로 24평이나 34평 전국 단위로 보면은 거의 뭐 75%가 5억 이하라는 겁니다. 24평, 34평도 여러분. 전국 기준으로 보면. 평당 3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로 보면은 서울 일부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1%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비싼 아파트인 거예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 국민이 다 아파트가 비싼지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동네 집이 막 24평이 3천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가면 3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3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도 있고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8천만 원짜리거든. 진주 시내에 있는데도 8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8천만 원짜리 살고 있지만 방송에서 맨날 평당 1억이 또 3억이 말이 되냐 막 이런 이야기하고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니까 우리 집은 발전이지만 우리나라의 집값이 되게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세뇌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난 진짜 이거 보고 SNS 한 방에. 내가 옛날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 서울의 84 중에 평당 1억 넘어가는 게 1100세대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거 연장선인 거죠. 그때보다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 않아. 비싼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 신축만 그렇다. 이게 팩트죠. 전국의 대부분의 24평 아파트는 5억 이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와. 그럼 신혼부부나 청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그래서 내가 아까 데이터 보여줘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공 아파트 작은 거, 막 몇 평짜리 이런 거 사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그걸로 가는 거야. 그게 맞네. 그렇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파트 사고 싶은데 다 비싸니까 대출 받아서 6억밖에 안 빌려주니까. 6억 이하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 사고 있는 거죠. 아니, 집 자꾸 오르니까. 정부는 잘 모르겠고, 당장 내가 피부에 느끼기에 집은 오르고, 옆집 대리가 집 샀다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짜증나고, 긁혔어. 살라고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 2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출 받아봐야, 이빨 받아봐야 6억밖에 못 사.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거야. 방 2개지만, 방 하나밖에 안 되고, 사실 나머지 방 하나도 뭐 문 닫으면 방이고 열면 거실인 거 이런 거 있잖아. 조건부 투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고 있는 거야. 아니, 막상 내가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빚 갚으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점프할 때는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엄청 열심히 일하고 엄청 이자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집값이 비싸다고 지뢰 포기하고 앉아있고, 다주택자 다 사고 있는데, 막 박수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막, 아닌데? 나는 집을 샀는데?
땡볕 내가지고 사고 있어. 열심히 내가 사고 있어. 정부는 말은 그렇지만 집값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거야. 회사 다니다가 지치고 힘들 때 있지. 남들처럼 차 사고 테슬라 사가지고 몰고 다니고 싶고 막 이랬지. 집값이 비싼데 테슬라 하나 사야겠다. 막 이러면서.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데, 시간 줄여야 되니까 테슬라 사야지. 막 이렇게 테슬라 사고 있는데 소비재잖아. 사는 순간 감가상각 되잖아. 그쵸. 근데 나는 그거 안 사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있잖아. 앞 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요. 지하철 한번 내려보세요. 뒤꿈치만 보고 막 좀비처럼 이렇게 묵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힘든데 하고 있잖아. 마스크 안 쓰면 감기 걸리고 그러고 있잖아. 그쵸. 애 우는데 막 떼놓고 막 울면서 가고 막 이러잖아.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이자 갚으면서. 자고 있으면 일어나 이자 내야지. 회사 보내고. 남편이 어찌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 그렇게 10년 사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방법을 찾다가 보면 내가 경쟁이 오히려 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망고쌤의 아주 명언이 있죠.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래,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방법을 찾아야지. 아까 데이터를 보여줬잖아. 사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어. 서울의 24평, 35평 세대수 비중을 한번 봅시다. 24평 세대수는 26,000 세대 정도, 5억 이하가 8.85%가 아직도 서울에 24평이 5억 이하라는 겁니다. 더 작은 사이즈는 더 많겠죠. 34평은 0.9%만 5억 이하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넘어가는 게 얼마냐면 15억 이하에서 15억 이하. 대부분은 10억 이하가 43%라는 거야. 반 정도는 34평도 10억 이하라는 겁니다.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24평은 반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억 이하가 60%입니다.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다는 겁니다. 강남에, 성동에 출퇴근하기 좋은데 회사 15분에 컷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만 찾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만. 빌라는 어떻고 오피스텔 어떻고 다 그렇겠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말고 세 받는 거야. 그런 거는. 세 받을 필요 없잖아. 월급 나오니까. 그냥 아파트를 사세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평균 매매가입니다. 서울시의 평균 매매가 24평 10억. 요거는 신축, 강남 다 포함한 거니까. 근데 이게 왜 평균하고 채빈값하고 중앙값이 있잖아요. 평균은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그렇죠. 평균이 강남 쪽으로 많이 땡겨가 있는 건데 이제 중앙값이라든지 채빈값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쌉니다. 어쨌든 평균값은 서울은 10억, 그리고 34평은 13억 7,600입니다. 시세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래할 때는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12억, 15억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평균은 이런데 평균이 높은 이유는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씩 하는 아파트가 오른쪽에 많이 땡겨오기 때문에 싼 것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옆으로 땡겨가는 거야. 평균 가격을 보면은. 근데 채빈값이라고 그러잖아. 채빈값이나 중앙값을 보면은 많이 평균보다 많이 내려와 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다. 자치구별로 이제 세대수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급률이 52%고 서초구는 56%야. 자, 그러면 봅시다. 관악구는 아파트 보급률이 17%예요. 아파트가 적은 곳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옛날에 데이터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요런 데가 오르니까 두려운 거야, 지금. 은평. 그렇지. 강서구도 오르잖아. 은평 볼까, 은평? 은평 28%. 그냥 이네 두려운 거야. 자, 강북구, 금천구,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광진구도 있잖아요. 빌라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종로는 왜요? 이런 데가 오르면 어떡할 거야? 종로는 뭐라 그러냐? 종로는 어떻게 했어? 종로는 특이하네. 종로구는 빌라촌이에요. 왜?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빌라만 많이 남아있는 거야. 아파트 많은 곳은 지지율이 낮아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여기 지금 빨간불 두려운 거야. 너희들은 두려운 거야. 충당. 이런 곳에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 거야. 두려운 거야. 집값이 평당 8천이니 1억이니 하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소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서울의 좋은 신축. 이런 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갖고 우리나라가 망국적이다라고 하잖아요. 망국. 국가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말을 볼 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한 일국의 대통령이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얼굴마담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X에다가 올리는 내용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해? 뿌리면 되는데 민생! 상생!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있었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친일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나는 친일파가 아니야. 친일파가 아닙니다. 저는 팩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욕하는 나라예요. 싫잖아,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 사실이지, 팩트지. 근데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갔잖아. 사실 처음에는 격차가 엄청 벌어졌다가 프라자 합의 이후에 나라가 흥청망청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바닥을 깃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혔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망해버린 일본을 따라갈 거냐? 일본의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했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싶은 거냐라고 표현을 했잖아. 자, 그러면 과연 일본은 30년을 잃어버렸는가? 적어도 주택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지금 켰어? 아직 안 켰지? 그럼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죠.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항상 미국은 2위로 치고 올라온 애들을 한 번씩 눌러줬어요. 제일 처음 독일도 한번 눌러줬고 일본도 한번 눌러줬고 중국도 한번 눌러주려고 하다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자, 일본 같은 경우에 프라자 합의되면서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엔화 가치가 2배로 올라갔으니까 내가 그때 워크맨 전자제품을 일본에 파는데 10불 하던 게 이제 100불 하던 게 200불이 되겠죠. 관세 매긴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럼 기업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낮춰야죠. 기업들한테 돈을 땡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될까요? 적게 해줘야 될까요? 많이 해줘야죠. 그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만들어서 200불 하던 걸 100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일본 기업들은 뭘 했을까요?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서로 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서로 사니까 땅을 막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기업들의 대출을 장려하다 보니까 오버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버론이 뭐냐면 LTV에 120%, 15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해준 거죠. 그러니까 120%, 150%까지 했는데 은행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게 무슨 120%가 왜 어때서 비용도 들고 살려면 취득세도 들고 그러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따블되는데. 그래서 전국 이치가 지수가 4배가 올라갑니다. 단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버블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 도쿄를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맨하탄을 맨하탄을 살 수 있다. 일본은 왕궁 1왕 있잖아요. 1왕. 왕궁주의가 비싸거든요. 1왕궁을 팔면은 미국의 뉴욕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이 어떻게 해요?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대출이 디폴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지 가격이 80% 폭락합니다. 100이던 게 20이 돼요. 이게 상업용지고. 주택은 따블이 됐다가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이 망한 거는 맞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80% 폭락했다. 그러니까 100이던 게 20까지 떨어졌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반토막 정도 났다. 이런 이야기. 이게 팩트죠. 그리고 그래서 골골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걸 보고 배웠죠. 갑자기 금리 올리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내리는 걸로 그때부터 정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일본은 대출을 갑자기 줄여가지고 망한 거죠. 대출을 장려하다가 갑자기 줄여가지고 망한 거죠. 자, 우리는 LTV 얼마 정도 줍니까? 40% 정도 주죠. 그마저도 안 주려고. 거짓말이죠. 다주택자는 0이죠. LTV를 안 주진 않아요. 0이에요, 0. 주는데 0이야. 투기꾼들아. 0이야, 0. 2주택 투기꾼 0. 40% 해주죠. 40%. 네. 거기다 DSR 또 합니다. DSR. 걸어요, 또. 40%또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40%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보통 0g에 36% 정도 받고 실제로는 LTV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대부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망해요? 일본이 망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120%, 150%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그게 상업지역이었고 땅값이었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일본 부동산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있잖아요. 일본 도쿄가 있잖아요. 도쿄. 네. 도쿄가 있는데 일본 도쿄는 있잖아요. 좀 구조가 달라요. 일본 도쿄도하고 도쿄도. 도쿄도는 우리나라 서울 경기 같은 거예요. 도쿄에 23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5구가 있잖아요. 서울이 25구잖아요. 그리고 타마 신도시 들어봤죠. 타마 신도시는 도쿄 옆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게 타마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거예요. 경기도. 그럼 타마 신도시 그러면 뭐냐면 거의 화성시의 신도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망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도쿄 23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개발이, 여기 강남이 없잖아. 바닷가잖아. 강남 개발이 없고 바다 개발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말하는 중구, 종로구 이런 데가 비쌉니다. 일왕이 있는 곳, 일왕의 궁전이 있는 곳 주변이 비싼데 주요 5구가 있어요. 치오구, 치요다구, 미나토구,
신주쿠는 알지? 시부야 알죠? 네. 이 두 개 나는데 이 5개 구가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층 문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요 지역에서는 타워 맨션이라는 게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 타워 맨션이라고 그래요. 추성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워 맨션 가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 23구. 자, 그러면 부동산은 폭망했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4년부터 해가지고 도쿄 23구 점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도쿄 23구의 타워 맨션 가격 추이입니다. 수도권. 도쿄 23구. 그러니까 서울. 우리로 치면 서울에, 그러면 이게 점선 보세요. 2014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지 않아요? 네. 2020년에 꼬라박았다 다시 오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지 않아요?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2013년부터 일본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오른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센트럴 5 주요 5구. 그 아까 5개. 5개구. 미나토구, 뭐 신주쿠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가격이 2013년 똑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의 타워 맨션, 아파트죠. 소위 말하는 타워 맨션 그래프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을 똑같이 지금 이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가격은. 일본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가격이 몇 배 올랐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야. 일본의 지금 주요 타워 맨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미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망한 게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어, 그쪽이. 우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도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매달 타워 맨션 지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지수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2024년 이후에 보시면 가격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타워 맨션 가격 4,629만 엔에서 이렇게 가격이 날아가고 있죠.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평균이니까 거의 6,500까지 갔잖아요. 50% 이상 오른 거죠. 50% 이상. 자,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내려가 볼까요? 이건 도쿄고요. 평균이고요. 더 내려가 볼게요. 도쿄, 동경 23구. 도쿄라고 해야지. 동경이, 동쪽이 일본말로 토우니까. 도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7,000이에요. 7,000에서 지금 얼마예요? 12,000까지 올라갔어요. 12,000까지. 7,000에서. 그럼 몇 프로? 80% 이상 오른 거죠. 강남, 도쿄 23구, 서울이 80% 이상 오른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다른 데는 천천히 오르고 있지만 뭐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 거야. 대도심. 맞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 이제 일본 도쿄의 주요 지역이 올라가니까 오사카라든지 일본에서 부산 정도가 오사카잖아. 오사카라든지 뭐 다른 나고야라든지 이런 데도 다 따라가고 있다. 서울 올라가니까 부산도 올라가고 대구도 올라가고 다 이루고 있다. 지금 일본은 자, 주요 6구 보세요. 주요 6구. 2023년에 보시면 9,000대였잖아요. 지금 19,000 더블 됐다, 더블. 똑같다, 우리나라랑. 도쿄 오르고 있는데 주요 6구,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더블 됐다, 더블. 2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똑같잖아, 내 이야기가. 그게 지금 망국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일본은 부동산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니까 이미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주요 지역은 보통 더블 올랐다는 거야, 더블. 강남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따라가는데 도쿄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고요, 여러분. 엄청 많이 올랐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서 있잖아요. 오른다는 뉴스까지 나온대요, 일본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거냐. 일본은 따라가고 있는 건 맞아. 따라가고 있는 건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현재. 망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그냥 두 배 올랐어. 우리도 2배 올랐고. 2013년부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가고 있어. 잘 따라가고 있네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일본 타워 맨션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어. 거기도 분양시장도 있고 다 우리랑 비슷해. 근데 거기는 5년 지나면 비과세 해주고요. 막 법인한테도 대출해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 답답해가지고 일본 주택 가격 지수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 일본 부동산 연구소라든지 뭐 민간 연구소들이 있어. 그런 지표들 넣으니까 따블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2014년부터 똑같이 오르고 있는데 똑같이 따라가고 있네 이미. 근데 일본이 2배 올랐고 우리도 2배 올랐네. 맞네. 그리고 글로벌리 2013년 이후부터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그거는 매우 작은 몇 개 아파트다라는 게 아까 다 밝혀졌죠. 그렇죠. 우리도 매우 적은 몇 개 아파트만 그러고 있다. 평당 3억 개소리. 망국적 투기 개소리. 24평 아파트 3천만 원 이런 데도 있다는 거야. 24평 아파트 1,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도 일부 사람들만 강남이라든지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고, 청년들이 물리적으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청년들이 집을 못 산다. 집을 못 산다는 이야기, 그 집이라는 이야기가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좋은 아파트? 신축 역세권. 그러니까 그거 물리적으로 신축 역세권 아파트가 청년들 수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거 살 수가 없어. 집을 그럼 더 짓던가. 짓지도 않으면서 맨날 청년들이 집을 못 산다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지. 청년들을 위해서 장년들이 내놔야 되는 건가? 아니, 작년들이 내놔도 청년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요. 청년들 숫자보다 집값이, 집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들이 다 나와도 못 들어간다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니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부동산? 납득이 안 되네. 어떡하지 너?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이 타임에서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민생! 상생! 이거 많이 하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자꾸 알면은 이제 경쟁이 심해지잖아.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래. 따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지. 콘텐츠 베껴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요거는 못 따라하게 설마. 이거 내가 최초다 진짜. 이거 자료 처음 봅니다. 처음 보지?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데이터도 그렇고 이거 따라하면 이제 나 뺏긴 거지. 내 인용해라 나 있잖아. 인용하는 분들은 제 이름을 꼭 남겨주십시오. 어쨌든 내가 답답해가지고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팩트를 드리면서도 뭐 빽칭이 바새끼 이렇게 그 SNS에서 국가의 수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깊게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이런 걸 증명하기 되게 힘들고 자기가 혼자서 막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럼 딴 이야기 하고 있겠지 이제. 밥그릇을 여기다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밥그릇을 그쪽에다가? 예? 뭔 밥그릇이요? 밥그릇 일 잘한다고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한다고 이쪽에다가 밥그릇 세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괜찮아요. 예. 오문 데다가 우리 집에 밥그릇 많아요. 왜 그래요? 밥그릇을 저쪽으로 보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집에 그런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 보유세라는 것도 이제 우리 아파트 봤잖아. 이제 정말 일부한테다가 이제 매겨지는 거잖아. 그 악마놀이 하는 거지 또. 그 몰아가지고 보유세를 매겨서 때리모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그 고통을 이렇게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 잡는 데는 힘들겠죠. 자, 그럼 보유세 이야기 또 한번 해봐. 네. 자, 보유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보유세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좀 길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보유세를 올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무조건 잡힌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른 쪽의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전월세를 올려가지고 회피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린 만큼 전월세가 올라갈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조세 증가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예전에 어떤 모 대통령 후보님께서 다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 이번에 다 뺐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다 막았어요. 대출 규제 누가 완화했어요? 어디가 완화했어요? 642로 다 막아놨고. 누가 그랬어요? 와. 여기에요? 이 사람이에요? 임신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90%. 그 생애 최초 주택의자가 LTV 90%까지 인정. 낮은 고정금리 등 각종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정책 모기지 줄이잖아요. 확대자마자 바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 우와.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잖아. 줄이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와. 이런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반대로 갔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걸 한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보유세라는 게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잖아요. 보유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거죠.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번 때리고 그 지방에서 한번 때리니까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아서 걷어서 있잖아요. 그걸 걷은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일부를 교부해 줍니다.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까도 봤지만 아파트의 정말 몇 프로만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올리면 사람들은 사이다를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 지지자들 중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참모들 빼고는. 자기 참모들은 영향이 있겠지. 그치? 그런 사람 빼고는 영향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공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공정하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영향을 받는 게 진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 잡는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도세를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풀어줘서 팔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가격이 내리고 있냐 이거죠. 결국 이거지. 이제는 안 팔고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보유세를 때려갖고 토해내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보유세, 재산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는 게 맞나요? 그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봐야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집값이 오르면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요. 세금이 늘어나는 거 맞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맞는데 그 세율을 올리는 거잖아. 더 받겠다는 거잖아. 네. 그럼 그게 맞냐고. 원래 정해진 거 말고 더 올려서 맞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면 맞다고 치자. 맞대요. 맞다고 치자. 그럼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 네. 그러면 재산세라는 게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뭐야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게 지방세가 아니란 말이죠. 지방세는 그 지방에 보도블록 깔고 나무 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 재정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취득세도 그렇고 지방 재산세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올렸다는 거는 지방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냥 집값을 잡기,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건보다는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지. 미국은 보유세가 2%다. 취득세 얘기할 때는 싱가포르가 20%고 다 비싼 데만 갖고 오더니 전 세계에서 비싼 건 다 갖다 붙인다 이제 미국 남았다. 미국은 2%다. 니네 좋아하는 미국, 이 매국 놈들아. 미국은 2%인데 니네 2% 내야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국이 2%예요?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어디서 호도를 내? 미국은 2%가 아니야. 누가 2%래? 근데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딴 이야기 한다? 왜? 주마다 다르거든. 그렇죠. 미국은 자치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치가 강하기 때문에 주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걷어갖고 재원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주 소득세가 있죠. 주세라고 하잖아요. 뭐 하와이 가서 물건 사면 주세 내라고 그러잖아. 로컬 텍스 이런 거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재산세랑 합쳐가지고 지방 재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주세가 많이 거치면 재산세를 줄이는 거야. 주세가 충분히 많이 거치니까. 근데 주세가 조금 거치는 곳은 집값에 재산세를 많이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세가 되게 낮아요. 왜? 주세가 많이 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단 말이에요. 되게 균형 있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공시가격으로 시세로 하는 데도 있고 공시가격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옛날에 샀던 가격으로 지방세를 매기는 데도 아직도 있어요.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같은 것도 있고 현실화율 같은 것도 있고 다 개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매우 복잡하고 주마다 다 다르고 주마다 운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나 딱 잘라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 거죠. 평균 이야기하는 거는 호도하는 거야. 2% 되는데 별로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2%가 공시가격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옛날에 처음에 샀던 거 기준인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주마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인 거야. 그냥 한 2% 내니까 우리 한 2% 내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2% 내잖아. 다른 거라니까. 지방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방 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걸 땡겨가지고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이 지방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지방 재산세를 2% 3%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2% 미국에서 2% 얻으니까 미국처럼 2%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집값이 안 올라요? 집값이 싸요? 아니요. 그렇잖아. 올려도 똑같이 오른다는 거야. 그게 결국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잖아.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용이잖아. 그럼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받지 않잖아. 어떤 나라들처럼 지방세는 그걸 걷어가지고 지방에 인프라를 좋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부자마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사는 전월세 사는 사람이나 주인이 살면 주인한테 매기는 거야. 사는 사람한테 매긴단 말이야. 그런 개념도 없잖아. 그냥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인데 살지도 않는 주인한테 매기는 거잖아, 우리는. 사실. 그런 것부터 생각해봐야 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게 비용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올리겠지. 초반에는 잡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 안 그러면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주택 임대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임대료는 100만 원 받는데 세금이 150만 원 나와요. 그럼 임대를 해요? 팔아버리죠? 그렇죠? 팔아버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를 높여서 월세를 높여서 대응하는 거죠.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는 6억이었어요.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강남에 집 있잖아요. 뭐 두세 채 있는 사람들 1억씩 내고 그랬어요.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전세 올려가지고 다 냈어요. 그렇게 버텼대요. 그랬단 말이지. 정말 가중했어 그때도. 이게 그냥 호도를 할 거면
집값을 잡고 싶으면 잡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근데 집값을 잡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집값을 올린 게 그 집주인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집주인이 올렸어요? 집주인이 올렸으면 집주인이 내는 게 맞긴 한데. 그렇죠. 아니, 집값이 왜 올랐냐고.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집값이 왜 올라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돈을 전부 다 모으면 1억이라고 쳐봐요. 우리나라에 돈을 전부 모았더니 1억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집 하나가 이론적으로 가장 비싸게 그래야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집은 아무리 높아봐야 1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10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억이 되겠죠. 아니, 나는 집주인이 그러면 그 집값을 올린 거예요? 아니죠. 돈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돈을 계속 찍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새우깡 올라가는 건 아무 말 안 하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왜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 감정을 놓고 장난을 치느니 사는 집에 장난을 치니 이런 이야기. 장난 아무도 안 쳐. 누가 쳤어? 장난쳤어요? 임대인들이 집에 장난쳤어요. 무슨 장난을 쳤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죠. 나라가 돈을 많이 찍으니까 돈 대비해서 집이 적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돈이 1억 있어요. 그러면 1억이지만 집이 돈을 10억을 찍었어요. 근데 집이 10채가 됐어요. 그럼 평균 1억일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은 안 짓고 공급은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 다 해제하고 규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다 따려 막아놓고 집은 안 지어놓고 돈은 계속 찍어서 민생 이거 상생 뿌리고 국채 찍고 한국은행인데 돈 찍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무역수지 흑자해가지고 달러 들어와서 또 올라가고 이런 건데 이거를 집주인의 탓으로 보는 게 맞냐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정부 탓이네요. 한국은행 탓이고. 그렇네. 근데 그럼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컸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러면 돈을 많이 찍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국민들이 돈을 찍었어. 내가 돈 찍었어요? 나도 돈 좀 찍었으면 좋겠다. 뭐 슈퍼노트라도 줄 건가? 찍어서 뿌리게. 아니잖아. 돈은 정부랑 한국은행이 찍고 공급은 안 하고 공급을 아파트를 개인이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급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은 계속 찍고. 근데 돈을 찍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찍어야. 맞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정책 목표가 집값을 잡는 건 아니야. 왜?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공급을 안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걸 국민의 탓으로 돌리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돌리잖아.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 전 국민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집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겠죠. 대출을 막아도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코스피 5천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박수 치는데 코스피는 오르고 전 세계 집값하고 주식이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왜 안 오르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오르고 아까 통계 보여줬잖아. 극히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극히 일부가 오르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상대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적인 거라니까요. 일본도 따블됐다니까요. 잼통은 하거든요. 계곡 정비도 다 했고 신천지도 빠개놨고 코스피도 5천 만들어놨고 코스닥도 이제 3천 만들어 놓을 거고 그렇지. 부동산도 때려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지자체장의 권한이 되게 세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근데 정원호 씨가 정동구청장이죠. 현재 정동구청장이. 저는 그 개발에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길에 막 돌아다니며 행사하면 나와가지고 요만하야. 나보다 더 작아. 이분이 성수동을 개발한 사람이잖아. 성수동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제 얘기는 뭐냐면 개발에 되게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전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느낌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결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뭘 해줘야지 지지율이 높아지는지를 알고 있고 노원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스타트하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노후 계획 도시도 보세요. 평촌이니 분당 빼고 노후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민주당 텃밭인데 민주당이 왜 그걸 재건축을 해줄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가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가 없는데 왜 통과가 됐을까? 이제 아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재건축을 해줘야 더 지지를 받겠구나. 근데 계속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건축을 막 추진하는데 우리가 방해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동의해가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다 해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밀집도가 제일 높은 서울에 제일 높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장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간에서 약간 오세훈 쪽으로 와 있는 그런 느낌? 다만 이제 공공이 더 강화되고 뭐 청년 뭐 이런 게 더 강화되겠죠. 강화되고 대신에 내 생각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오세훈 표로 진행해오고 있던 것들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신통 뭐예요? 그러니까 신통기라든지 모아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특히 신통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이미 많이 된 게 많잖아. 네. 진행이 많이 된 건 어쩔 수 없겠죠. 다시 뺐다가는 큰일 날 거니까. 그럼 모아타운 중에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우리 전현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도심 복합개발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장이 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히려 약간 이거 내가 신통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데 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뭐 3080 뭐 이게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다 해제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하고 2개 남았잖아. 그 난리를 쳤던 3080 그치. 그렇게 됐군요. 얼마나 떠들었어.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다 봤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더라도 하는 걸 막지는 않고 공공주도로 하되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게 학습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바뀌더라도 나는 당연히 뭐 알지 나는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되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더 잘 될 거라고 보지만 뭐 그거는 뭐 선거는 해봐야 아는 거잖아. 만약에 졌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겠냐? 부분적으로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막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오세훈 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분당 재건축, 목동이나 이런 거는 괜찮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도지사 차원에서 하고 목동 재건축 이런 걸 어떻게 막아요? 목동 재건축. 그냥 뭐 그건 되겠죠. 올해는 목동하고 여의도가 계속 이야기 나올 거야. 그 노후계획도시랑 목동 여의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못 막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게 뒤에 국회의원도 많은데. 그런 거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로 하고 있던 거는 상관없고 이제 모아라든지 신통이라든지 이런 거 중에 이제 막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서울시에서 캔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름을 원호 기획, 브랜딩을 새로 리브랜딩. 그렇지, 리브랜딩해서 바꾸기를 원하겠지. 리브랜딩해서 바꾸기를 원하겠지. 민복도 이제 원호표 민복 이런 느낌으로. 두꺼비 하우스 2 뭐 이런 식으로. 두꺼비 말고 다른 거 없냐? 성수동의 느낌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하겠지. 자기의 치적이니까. 좀 엣지 있는 타이틀을 붙여서. 약간 좀 젊잖아. 그리고 그냥 젊고 이제 이런 거 있겠지. 요즘에도 문자 와요. 성동구에서.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이번 어쩌고저쩌고. 매우 만족 정원호입니다. 그 매우 만족은 안 하지. 그렇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코스피 5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수를 올리면 되죠. 네. 지수를 올리려면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리면 되죠. 삼성 SK. 그래서 삼성 SK하고 하이닉스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까지 있었어. 전기 배터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망하고 이제 3개만 남았잖아요. 휴머노이드 나오면서 현대차가 떡상하고 그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AI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격이 오른 거잖아. 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거는 AI 때문인 거잖아. 그럼 AI를 정부가 있어요? 미국의 AI를 정부가 있어요?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다 오르는데 미국이 돈을 찍어가고 전 세계로 뿌리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도 넘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찍고 이러잖아요. 경쟁적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스피 5천이 된 게 그러면 누구의 탓인가요? 정부가 그래서 올린 걸까요?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는데 걔네들이 잘하는 게 정부 탓인가요? 세금만 뜯어가지 않나요? 출장 가에도 잡아가지고 부르지 않나요? 요즘에? 네, 그러잖아요. 청문회 갖다 앉혀놓고. 그러니까요. 그게 정부가 한 건가요?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법 개정을 해서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는 바람에 AI가 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연관관계라든지 기재 그 이동 경로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 그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고 AI가 뜨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위기를 극복할 때 항상 뭔가 위기 이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요. IMF 이후에는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붐을 만들었고 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다시 경기를 끌고 나가고 새로운 테마를 끌고 나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AI라는 테마를 만들어가고 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일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돌려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갖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갔던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하나도 안 올랐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3,600이랍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격이 올라서 51%로 올랐답니다. 파워가 엄청나구나.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내가 그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국민들도 샀지만 국민연금에서 엄청 샀잖아. 투기꾼이네. 사라고 했겠죠? 다 주식자들한테는 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씁니까? 법인들이 뭘로 주식을 사가지고 국민들이 배가 아프게 만듭니까? 지금 얼마야 하이닉스가? 90만 원 또 다시 넘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90만 원이요? 네. 아니 90만 원 말이 됩니까 지금? 종이 한 장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식이 90만 원이 할 수가 있죠? 9천 원 아닙니까? 9천 원? 9천 원? 대폭락할 거예요. 그게 나 기분 나쁘니까 그럼 전 국민의 하이닉스 주식을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이익 배분해줘요. 이익 배분해줘야죠. 그렇죠? 내놔라 하이닉스. 다 주식자들에게 중과세를 하십시오. 주식을 팔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왕창 3%, 6%를 때리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20년이 지나면 그 주식이 나락게 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주식 물량을 풀어야지 전 국민들이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이제부터 사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히 내도록 하십시오. 정여했는지 상속했는지 또는 다른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았는지 편법, 불법, 탈법이 없는지 부동산 뭐라 그러죠? 요즘에 생긴 거. 감독원. 그치. 주식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에 주식감독원을 그 탈법 감독원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 조정. 시세 조정 안 됩니다. 이 유튜버들도 주식 올리는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싸그리 다 등록시켜. 등록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왜 쓸데없이 국민들을 집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돈을 어디서 났는지 다 이야기해야 되고 집을 살 때 구청장한테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집이 그 비싼 집이 아까 통계 보였더니 실제로 몇 프로 되지 않는 집들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야 돼서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사정상 내 집을 못 팔게 됐어. 그런데 새로 사는 집은 실거주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동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능력이 되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왜 보장 안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팔고 더 작은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 안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왜 비과세를 해줍니까? 10억짜리 집을 팔고 다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비과세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집을 사면은 양도세를 유예해 줍니다. 더 비싼 집을 살면.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따라하고 2%만 따라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재산권을 손대지 마라. 돈 터치 마이 재산. 재산은 왜 한국말이에요? SM.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집값이 오른 것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죠. 비거에다 물을 뿌리면 수위가 올라가듯이 돈을 계속 찍어서 뿌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집을 많이 짓던가. 청년들 숫자보다 강남의 아파트 숫자가 더 적은데 어떻게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청년 숫자만 그 아파트를 짓든가.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살라 그러던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다주택자 탓하고 이러면 됩니까? 돈 뿌리는 걸 어떻게든 감추려는 이런저런 술수 아닐까요? 아니 돈은 앞으로도 계속 뿌릴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많이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코스피 5천으로 보내서 그 집으로 상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됐으니까 최대한 부동산을 때리면 이제 6월 3일까지만 잘 유지하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겠지. 이미 선거에서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보면 서울시장도 지금 거의 민주당이 한 것처럼 분위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굳히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서울 아파트가 심상치 않고 외곽이라든지 경기도의 저가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죠. 과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 취득세 감면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아니 이런 훌륭한 공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기반 시설은 어떡하고? 6개월 됐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90% LTV. 1월 말에 신년 기자회견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한테 또 이야기했는데 5일 뒤에 바로 망국적인 부동산 나왔습니다. 네.
보유세 카드 지금 만지작 언제 꺼낼까 지금. 6월 며칠 날 할까 지금. 선거 끝나고 다음 6월 1일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이 철거가 돼야 될 텐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룸 다가구 이런 거 져가지고 세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부세가 나와버린 거야. 이제 빡 도는 거지. 사실 그거 이 칸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받아갖고 이제 종부세 월세 받아봐야 종부세밖에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 칸에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 종부세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칸이면 600만 원, 700만 원 나오는 거잖아. 근데 1년에 종부세가 몇 억씩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임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열받아가지고 철거해갖고 토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토지로 만드니까 종부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일도 있어. 저항하는 거죠. 공급이 그러니까, 더 줄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공급이 더 줄었어. 근데 문제는 그런 월세 치는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는 이제 완화가 됐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제 정부랑 싸워야 돼요. 정부에서 민간 임대니 무슨 공공 임대니 이런 임대를 자꾸 청년 들어오면 임대를 찍잖아. 소방서 위에도 올리고 동사무소 위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원룸 월세 받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맞죠? 오피스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정부랑 경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못 짓는 게 뭐 있어요? 강남 아파트. 서울집은 사야 돼요, 여러분. 서울집. 그렇지 않습니까? 노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저는 긴 시간이 지나면 이번 정부 지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집값을 잡는 게 무리수구나.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면 그때는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인데도 또 속는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종신고용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안 믿어지겠지만 IMF 이전에는 종신고용이었고 IMF 때 회사원의 18%가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일본의 이제 호봉제, 종신고용제 이런 걸 받아들여갖고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은 뭐 부장님이 욕을 해서 욕을 좀 먹긴 하지만 그래서 혼나면서 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직장인이다라는 게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 근데 IMF 때 18%가 잘려나가는 걸 보고 옆에 있던 동료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의자가 빠지거나 아니면 의자가 화장실 앞에 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종신고용이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98년 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펌핑을 시작하죠. 그래서 코스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그때 코스닥이 1000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게 70까지 떨어졌어요. 코스닥을. 그래서 앞에다 숫자를 하나 붙인 게 170이었거든요. 그게 다시 2000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거품이 심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마침 늘어난 유동성의 사람들이 재테크를 한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초반에.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제 스스로 월급으로는 안 되니까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경매 공부 같은 거 하고 망한 직전이니까 그때도 그것도 경매 공부가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라는 것도 연구하기 시작하고 카페도 생기고 그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일 유명했던 카페가 다음 카페에 텐인텐이라는 카페였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같이 다니던 동료였어요. 그래서 막 뭐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텐인텐하고 이제 그 짠돌이 카페 두 개가 되게 인기 있어요. 짠돌이처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자. 그래서 10년 뒤에 10억을 모으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10억은 그때 10억은 엄청 큰 돈이었죠. 10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1세대 일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 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하하하 웃다가 금융위기가 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판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라든지 집을 사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진짜 아직까지도 일부분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깨어나지 않고 자본주의 몰라도 되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고 대충 뭐 이렇게 저녁에 힘드니까 넷플릭스 보고 집값은 비싸니까 이건 싫어요 누르고 집값 나오면 싫어요 누르고 댓글 달고 25만 원 들어왔네? 25만 원 들어왔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이제 내가 하도 집값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또 오르네? 우리 문재인 때 막판에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조를 집값 못 잡는다고 하고 우호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거야.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세금 하면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건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 지금도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안 했잖아. 아직 자연스럽게 유예가 끝나게 놔두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세금 안 올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집값이 더 오르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오를 건데 그때 진짜로 세금을 올리는지 종부세를 때리는지 그리고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실수요자들 서민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막 6억 9억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지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나오겠죠. 진짜 6월 이후에 진짜 세금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데 앞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른뺨이 아플 때 왼뺨을 때리는 그런 수법으로 갈 건지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집값은 못 잡는 거네요. 원래부터 내가 잡는다고 안 했잖아요. 양비양시. 내가 안 했잖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잖아, 내가. 내가 시장을 이긴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줄 알더라니까요. 개국 정비보다 쉽다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레임덕이라는 게 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도 61%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찐하고 레임덕이 올까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문재인 때는 안 그랬어요. 문재인 때는 막판까지 막 콘크리트 지지율이었어요. 아. 노도강 때리기 전까지는. 연끌족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끝난 거지. 노도강에서 끝났죠. 그죠. 거기서. 연끌족 건드리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오를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끝까지 유지해서 다음 정권이 자기 이제 민주당 계열로 이제 연결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이제 3분위가 오르고 있다, 서울은. 네. 그리고 지방도 주요 지역 기준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범사 만삼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네. 출발했다. 꼭 2년 전 서울이 대구고 1년 전 서울이 부산인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오른다는 인식을 하는 첫 해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시장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지금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해가지고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6억 이하, 9억 이하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월세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지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아타기까지 요즘에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15억짜리를 팔면 보통 거기에 대출이 한 5억 껴 있는데, 그래서 20억짜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다시 받아도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갈아타기를 좀 더 오래 버티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뭐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거다. 슈퍼사이클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엄프로 올 때마다 심약자들 매물 나오는 거, 그걸 잡는 사람들이 진짜 위너가 될 거다. 심약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망고쌤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랑 네, 하죠? 같이 합니다. 예. 심 교수님하고 예. 여기 최윤성 대표님. 네. 데이터와 네. 현장을 또 잘 알고 계시는 최윤성 대표님. 김지우는 누구죠? 타이거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분인가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3월 28일 날 네. 준비를 했으니까 네. 한번 나들이 한번 나오시죠. 3월 네, 네. 28일 날 봄이니까 또 네. 이때 가면 뭐 이런저런 또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이때? 오시면 6억이야, 9억이야 말씀 많이 해드릴게요. 예, 핫한 6억이야, 9억이야. 찍어주시는구나. 찍어주진 않고 알려줄게. 저의 의견을 한 1억 넣으면 1억 오를 것 같은 거를 알려드리겠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망고쌤한테 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딱 얘기해달라.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타이거님께도 제가 그렇게 어. 핵심만 팍팍 그냥 그러니까요. 찔러달라. 어떻게 알려줄 건데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3월 네. 28일 날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